안녕하세요, 라터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교리적인 문장 몇 개를 외우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신앙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게 아니라 어떤 거대한 스토리가 새롭게 덧입혀지게 될 때 그것이 사람을 신앙인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그 위에다가 스토리를 이렇게 도입하게 됩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스토리들이 덧입혀졌나요? 유병헌 씨 그 구원파 일당들, 그 선장, 그들을 악당으로 일단 조명을 하고 그들이 문제를 일으킨 범인이다. 그래서 그들을 처단하면 된다 라는 쪽으로 스토리를 전개시켰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대세를 이루었던 또 다른 스토리는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그들만 문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저 권력들, 수많은 권력들의 그 부패와 부조리가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악을 만들었고, 그 모든 악이 결집되어서 이만큼 쌓아 올려지다 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그 아이들이 희생됐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묻기 시작하고, 또 그러다가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발견하게 돼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정권까지 교체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잖아요. 어쨌든 그때 그 사건만 해도 다양한 스토리들이, 다양한 내러티브들이 도입되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따라가게 되는 그런 내러티브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실제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 위에 스토리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그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스토리를 받아들이고 어떤 스토리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진행해 나가고 방향을 결정하고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철학자였던 맥킨타이어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젊은이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흔히 보는 야생 오리의 학명은 히스토리오니쿠스 히스토리오니쿠스입니다. 이러고 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도무지 그 장면만을 보고 나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 뒤에 무슨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에 대한 대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앞뒤의 상황의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 그 스토리가 확인되어야만 그 뒤의 내용들, 그 뒤에 해야 될 어떤 무언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토리를 한번 덧입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젊은이가 사실은 미쳤다 라는 스토리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한 거는 그냥 미친 헛소리를 한 겁니다. 그럼 굳이 별다른 반응할 필요 없고, 이 젊은이의 미친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주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스토리가 덧입혀집니다. 이번에는 이 젊은이한테 어저께 야생오리의 학명을 물었던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외모가 아까 정류장에 서 있던 사람과 우연히 너무나도 비슷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실수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가지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개연성이 있죠. 그래서 납득이 됩니다. 세 번째, 사실은 외국 스파이였던 겁니다. 접선을 해서 암호를 말하기로 했는데 그 암호가 흔히 보는 야생오리의 학명은 하는 그 암호였던 거죠. 근데 오류가 나게 돼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한 스토리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거기에 정확한 대답을 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스토리 안에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스토리 안에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만 해도 우리가 가진 스토리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 스토리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60대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와 20대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와 30대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받아들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그 스토리들 때문에 의견 차이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 사회가 많이 싸우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스토리가 오류가 있거나 뭔가 어긋나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모든 일이 완전히 삐걱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스토리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진짜로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스토리로 산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길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쁨을 추구하고 소망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왜 그럽니까? 고통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와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감지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을 거스르고 싶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모든 방식들은 전부 결국은 스토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대체 어떤 스토리를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아보겠는데요. 그럼 스토리는 일단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소설 읽어보셨죠? 네, 소설을 안 읽어보셨으면 드라마나 영화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재밌는 스토리는 반드시 그 균형을 잃어버린 어떤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을 하게 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악당에게 죽임을 당했거나 혹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삶에 끼어들게 되면서 좌충우돌하고 또 그렇게 삶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그려나가거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도 있는 작품이 되려면은 이 모든 과정들, 그러니까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이 절정을 향해 갔다가 그 절정을 향해 갔던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지점으로 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스토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덧입혀진 스토리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스토리들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철학적인 질문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냥 이런 겁니다. 인간은 대체 처음에 뭐였는가? 인간은 뭐였고 세상은 무엇이었는가? 대체 무엇이 현재의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그 구원의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라는 거예요. 구원을 향한 스토리. 뭐 종교성을 갖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다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소망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뭐 제안을 했습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는 육체가 문제다, 그래서 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었고요. 또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불균형적인 경제 구조가 문제다라고 해서 자본가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했던 거고요. 또 얼마 전까지 세계를 주름잡았던 모더니즘은 어떻습니까? 모더니즘은 인간의 자율성을 기본적인 틀로 두고 그것을 방해했던 세력이 전통과 미신과 무지함이었어요. 그래서 했던 게 뭐예요? 해결책. 그게 이성이었어요. 이성. 계몽주의였죠. 그래서 과학을 진보시키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면 인류에게 유토피아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꿈꿨죠. 하지만 세계대전이 1차, 2차가 불과 20년 안에 연거푸 터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앗아가는 그런 전쟁이 발생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대답이 되지 못하고 모더니즘이 말했던 그 스토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향해서 오게 됐죠. 뭐 이런 말하기 좀 뭐하지만 훨씬 지랄맞은 그런 사상이 갑자기 이 시대에 침투해 들어오게 됐습니다. 차라리 계몽주의가 낫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골자는 뭐냐면 아예 진리 자체에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동안 진리를 찾아오려고 했고 뭐가 합리적인가, 뭐가 중요한 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그런 거 하지 말자, 필요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거라고는 오직 감각만 남아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매우 개인적인 스토리들만이 남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실체를 추구한다기보다는 그냥 스타일만 중시합니다. 각자가 그냥 보기에 좋은 거,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만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는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것을 아예 물을 수도 없어요. 왜요? 죄가 뭔지에 대해서도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죄를 정의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쪽을 욕하고 저쪽에서는 저쪽을 욕하고, 이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회 자체가 굉장히 피로해지는 거죠. 피곤합니다. 그냥 모두가 다 각자의 할 말을 가지고 각자가 싸우는데 정작 하나로 좁혀지지 못해요.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기준 자체를 다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이야기들,
그동안 사람들이 담아왔었던 거대한 스토리들은 그냥 다 제거해버리고 소소하고 작은 그리고 개인적인 스토리들만 남겨두려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소수자들 아닙니까? 소수자들. 남자가 뭔지, 부부가 뭔지, 결혼이 뭔지 모든 것을 다 재정의하는 그런 지점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받아들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스토리 속에서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기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 나가려고 하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진실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잘못된 스토리 안에서 헛짚고 있고 어긋난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본질이라고 여기고 있으면 결국 마지막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와 우리의 모든 인생은 언젠가 결말을 맺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지점까지 과연 우리는 온전한 것을 추구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과연 진정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신기루와 같은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일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복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음에 대한 스토리, 복음이 담고 있는 그 큰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생각 덩어리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과정들을 지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상력이 생겨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무엇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될지,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